네, 그럼 이번 주 날씨 어떨지 월요일마다 찾아주시는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자, 이번 햇볕이 정말 뜨겁더라고요, 주말에. 근데 이 끈적이는 습도 때문에 더 더운 것 같은데 이번 주에도 찜통더위라고 하죠. 계속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장마가 끝났다라고 발표를 하진 않았습니다. 네. 사실 장마가 언제 시작이 됐고 언제 끝났냐라고 하는 것은 8월 달 여름을 모두 보내고 난 다음에 아하. 기상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장마가 언제 끝났냐를 보는 것에 초점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 장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체계적인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폭염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상 남부지방은 장마가 거의 끝났다고 보셔야 될 것 남부지방은 같습니다.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경우에는 폭염주의보가 지금 열흘 이상 지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찜통더위인 거고 네. 중부지방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물론 소나기와 체계적인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나타나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체계적인 비 예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 이제는 이 폭염이 장기화되는 그런 기상 요소만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더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는 것이고요. 장마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덥고 습한 공기가 가득 메워지는 그리고 지금은 이 우리나라 하층뿐만 아니라 상층까지도 더운 공기 마치 불기둥처럼 더운 열기에 가득 휩싸여 있는데 앞으로 보통은 8월 중순까지도 계속해서 기온이 오르는 추세거든요. 예.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오해야 된다. 너무 좀 무섭게 들리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끈적끈적한 게 지금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주말 한때 경기 이천하고 충북 지역 보니까 습도가 100%다 뭐 이런 지역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습했던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한데 왜 이런 겁니까? 보통은 이제 습도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에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인데 절대 습도는 이 세제곱미터의 공간 안에서 이제 물기가 몇 그램 정도 있느냐를 예. 절대적으로 말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습도는 상대 습도라고 해서 기온이 오르면은 대기 중에 머금을 수 있는 이제 수증기량이 더 많아집니다. 예. 근데 보통은 이런 상대 습도가 100%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비가 내리는 경우인 거죠. 이거.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소나기 구름이 잠깐 지나기는 하지만 습도가 100%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덥고 습하기도 한 공기가 가득 메웠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나라 날씨에 변수를 줬던 3호 태풍 개미는 네. 중국 내륙에서 소멸을 하긴 했지만 이 소멸을 했다라고 해서 태풍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량의 수증기를 머금은 저기압의 형태로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다량의 수증기가 계속해서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에서 그리고 낮 동안에 잠깐 지나가는 그런 소나기가 장맛비처럼 2, 3일 정도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많이 내려주면은 내리고 있어요. 더위를 식히거든요. 그런데 세게 내리긴 하지만 짧게 내리기 때문에 오히려 습도를 높게 해주는 그런 날씨가 나타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데도 상대 습도가 100%까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덥지근하다 뭐 이런 말이.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흐를 정도의 날씨입니다. 사우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열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도 뭐 사실 굉장히 생활에 지장받을 정도로 열대에 굉장히 시달려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강릉 보니까 뭐 초열대야도 관측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밤 같은 경우에는 낮보다 똑같은 수증기량이 있다 하더라도 습도가 일단은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리터의 물을 여기 컵이 있습니다만 예. 똑같은 물의 양인데 낮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큰 그릇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지만 밤이 되면 같은 물인데도 더 작은 그릇에 담게 되면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습도가 이제 높아지게 되는데 네. 이렇게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낮 동안에 받았던 열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밤에 이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때는 이제 열대야가 나타나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대기 불안정으로 하늘에 굉장히 정난운이라고 해서 우리가 손오공 구름이라고 하거든요. 네. 뭉게구름. 예. 뭉게구름이 가득 차 있는데 밤에 이렇게 구름이 껴 있으면은 낮 동안에 받았던 열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불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밤 동안에 낀 구름과 높아진 습도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를 덮고 있는 더운 공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열대야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속초의 경우에는 밤에도 최저 기온이 30.6도 거의 뭐 낮의 최고 기온의 형태의 그 기온 정도에서 떨어지지 않는 네.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동해, 영월, 봉화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 들어서 그리고 지금까지 관측한 이래 가장 밤더위가 심했던 그런 날로 지난 밤에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습도 높은 날씨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낮에는 폭염, 밤에도 잠 못 이루는 그런 열대야, 더 나아가서는 초열대야,
거의 뭐 35도 가까이 밤에도 떨어지지 않다라고 하면은 초초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초초열대라는 말은 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잠을 잘 못 자요, 사실. 주말에도 그렇고 뭐 그래서 사실 감기까지 걸렸는데 실패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복하려면. 일단 시원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나도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주무신다라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열기를 떨어뜨려서 잠을 잘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몸은 기본적으로 이제 체온이 떨어지면서 잠이 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뭐 잠자기 전에 너무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체온을 낮추는 효과는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이 몸이 생리적으로 반사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낮아지면 안 되는데 다시 체온을 올리자라고 해서 반사작용으로 체온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밤잠 이루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미지근한 물로 샤워라. 그리고 뭐 격한 운동을 이제 하시는 경우에는 최소한 4시간 전에 잠자기 전 4시간 전에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밤에 또 덥고 그러다 보니까 시원한 음료 뭐 예를 들면 여름철 대표적인 수분 섭취를 할 수 있는 수박이라든지 아니면 뭐 알코올을 섭취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음식들은 오히려 이노작용 소변볼 그런 이제 양을 많이 늘리기 때문에 오히려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것도 별로고요. 에어컨을 틀 때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예약을 걸어두되 온도는 한 24도에서 26도 정도가 24도, 가장 26도.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예. 이런 수칙들을 좀 잘 지켜주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다가올 열대야도 좀 잘 극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이제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쉬운 요즘 날씨 아니겠습니까? 이 건강관리 주의 필요해 보이는데 잘 알면서도 잘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팁 좀 주십시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 그늘, 휴식. 이제는 뭐 기상청에서 날씨가 더울 것으로 보일 때 기상 정보를 참고하라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적어도 8월 중순까지는 최소한 이런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볕이 가장 강한 시간.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진한 붉은색으로 보라색으로 표시된 게 폭염경보. 체감하는 더위가 35도로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은 지속되는 건데 지금 거의 일주일 이상 지속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볕이 가장 강한 시간, 요즘에는 오전 10시부터도 덥거든요. 뭐 초열대야인데. 그래서 오후 5시까지도 좀 이제 그늘이나 이런 더운 곳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옷을 입더라도 좀 헐렁헐렁하게 쉽게 좀 통풍이 잘 되는 옷들, 그리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우리 몸에서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본인의 건강에 자만하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지쳤다 싶으면은 몸에서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주기적인 휴식을 취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과신해갖고 감기도 걸리고 체력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치권은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로 뜨거웠는데 자, 국회는 또 지금은 방송 4법 관련해 필리버스트 전국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자, 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무단 해외 의혹까지 많이 제공을 하면서 공세를 현재까지 계속 펴고 있죠. 네, 민주당은 지난주 사흘 동안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주말에는 대전 MBC 현장 방문까지 추진하며 총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더해 무단 결근을 하고 해외여행을 갔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하며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후보는 비리 종합백화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MBC를 비롯한 방송을 계속 장악하겠다라는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선 인사청문회에서 갑질을 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
적격 여부를 놓고 또 한 번의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에선 지금 방송 4법 처리를 놓고 닷새째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후 8시 반쯤 방송 4법의 세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곧바로 방송 4법의 마지막 법안인 EBS 법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방송 4법이 정말 공정한 언론 환경을 만드는 법안이었다면 왜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야당 주도의 본회의 상정과 이에 맞선 여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은 내일 오전 EBS법도 같은 절차로 통과시켜 방송 4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8월 1일 본회의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필리버스터 전국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치 전문가들과 정치권 소식 자세히 한번 분석해보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저희 MBN 예능에 나와서 주말에요. 최초로 자택을 공개하면서 여러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여기 이 소식 한번 저희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월급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받아요? 월급? 이걸 딱 초딩들 질문인데. 이게 동네 나가면 초딩들이 맨날 하는 게 차 못 타요. 이렇게 하고 돈 얼마 받아요? 이런 거. 지난달에 처음으로 찍혔는데 999만 2천 원 찍히던데. 근데 궁금한 게 국회의원 혜택이 108개가 있다고 난 들었거든? 맞아? 그게 90개는 아니야. 국회의원 막 혜택이라고 하는 것 중에 막 아닌 게 90%예요. 아 90%가 아니라고? 혜택이 뭐뭐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혜택. 공항에 비행기 탈 때 의전실 쓸 수 있는 거. 여권이 그리고 관용 여권 나와가지고 중국 같은데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줄은 서야 돼요? 줄은 서야 돼요. 왜 왔냐고 물어봐요? 물어보지. 네, 다 물어보죠. 정치하러 왔다 그러네? 네? 정치하러 왔어요 그래? 아직 안 나가서 몰라. 나도. 네, 이준석 의원 워낙 유명하고 국회의원 처음 당선돼서 의정 활동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대체 얼마 받는 거야?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주말 사이에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월급이 992만 원이라고 월급 통장에 딱 찍혔나 봅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께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국회의원 지금 저희가 앞서서 서영수 기자 중계도 봤지만 매일 사실 싸우는데 이거 월급 이 정도 받아도 992만 원 받을 정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를 이제 지적하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이제 OECD 평균적으로 보면요. 예. 우리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높은 편이다. 지금 이제 월급 단순 비교하면 장관보다도 이게 액수가 약간 높아요. 장관급 예우다 이런 하지만 예. 상당히 액수가 높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더 문제는요. 구속되고 아무 일도 안 해도 월급이 100% 나옵니다. 공무원들은 이제 거의 30%도 안 돼 이제. 네. 구속되고 일 안 하면. 예. 그런데 국회의원은 윤관석 의원 받잖아요. 그대로 이게 100% 무노동 유임금입니다. 무노동 유임금. 이거는 이게 반드시 좀 고쳐야 되겠다. 고쳐줘야 된다. 이래 보고요. 예. 그다음에 특권이 108개인데 90개는 아니라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실제 장기표 쌤 보면 특권이 아직 많습니다. 쓸데없는 이제 특권들, 불필요한 특권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상당히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조창렬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받는 거야? 아니면 또 반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월급이 부족하다 이거 갖고도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적정하다 보십니까? 이 992만 원인 게 세후일 겁니다 아마. 네, 그러니까 세후로 원래 찍히는.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봉급이 얼마야 할 때는 세전을 얘기한다고요, 네. 되게. 나 봉급 1억이 하면 1억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건 다 제하고 992만 원 받는 거니까 꽤 많이 받는 거죠. 네. 앞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OECD에서 수준이 높은 건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아니 세비가 높다고 국민들이 그 자체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잠깐 보도하신 거 보니까 방송사법 아까 보도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야당은 통과시키고 거부권이 뻔히 예상되는데 통과시키고
또 여권에서는 뭐 협상할 생각 안 하고 바로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상황. 예. 이런 걸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세비 자체도 높은 것 같고 원래 국회의원은 모든 게 국민의 평균이면 제일 적절할 겁니다. 도덕 수준도 국민의 평균이면 좋은데 예. 그렇지 않은 거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고 말이죠. 지금 아까 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본인들은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겠죠. 근데 그게 정치를 해야 되죠. 정치를. 뭐 민생에 가깝거나.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정치를 겉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여야 의원들께서 들으시면 서운해할지 모르겠어요. 일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예. 근데 정치라는 게 아니라 각 당의 정파적 이익만 앞서는 것 같으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액수도 물론 많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비 너무 아깝다. 아까 우리 서 변호사 말씀처럼 아니 구속된 사람 봉을 왜 다 줍니까? 이 말이 안 돼. 이런 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야가 또 이런 것도 안 고쳐요. 딱 또 이 의견이 일치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은 또 손을 안 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꾸 비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진석 의원이 한동훈 당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뭐 얘기했던 이거 있습니다. 정치개혁 의지 강조하면서 국회의원 연봉을 이 세비를 이 국민 중위소득까지 낮추자고 한 발언을 좀 겨냥한 게 아니냐, 뭐 언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중위소득까지 낮춰보자. 제가 아까 모든 거는 특히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의기구란 말이에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어떤 전체적인 걸 국민들의 평균 수준, 중위권, 중위소득인 거죠. 이 세비 자체도. 예. 그렇게 좀 고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아, 고쳐야 된다. 좀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너무 많아요. 무슨 뭐 휴가비, 뭐 입법활동비, 그다음에 관리수당, 일반수당, 뭐 상여금, 그리고 뭐 저기 국회의원 비서 다 9명이나 있잖아요. 예. 이렇게 많은 나라가 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의원의 그 보좌진도 숫자가 너무 많고. 예. 일만 잘 열심히 한다면요. 보좌진 숫자가 좀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근데 지금 하는 행태가 저렇게 하다 보니까 세비 얘기도 나오고 보좌진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뭐 면책특권, 부채보특권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거야말로 정치적인 거니까 그 부분은 좀 별개로 하더라도 우리나라 의원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특혜 같은 거 꼭 네. 특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그리고 의원이 되면은 완전히 지금 뭐 갑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이런 식도 곤란해요. 의원들은 그냥 국민의 대표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사활을 걸잖아요. 총선 때.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서 변호사님은 궁금합니다. 이 사실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좀 낮춰보자 뭐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중위소득까지 낮추면 굉장히 낮아지는 거거든요. 뭐 저는 뭐 월급도 이게 문제지만 네. 너무 이제 그 생산성 이게 일하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이게 당론에 따라서 거수기 노름하잖아요. 요즘도 이게 보면 알잖아요. 뭐 법안을 이게 그냥 통과시키고 거부권하고 재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예, 거기 뭐 의원들이 뭐 독자적으로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당론에 따라 이게 거수기 역할하는 따라서 이제 그 보좌진도 지금 9명까지 두고 있는데 그 월급이 상당합니다. 설정 이제 인턴했다가 지금 이게 정직원처럼 이게 늘어났잖아요. 따라서는 뭐 지금 상당히 그 개혁이 근본으로 필요하다. 너무 그 혜택에 비해서 하는 일이 너무 없다. 지금 국민들의 그 불만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네. 지금 이제 폭발 직전입니다. 네. 다른 얘기하면 사실 뭐 여야 패널 분들의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 같은 의견이 나온 건 사실 주제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준석 의원은 아직 미혼이죠. 1985년생, 그러니까 39살이던데 예능에서 결혼과 관련된 질문도 나왔습니다. 어떤 답변했는지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정보 회사에서 몇 등급인지 궁금하다. 등급 왜 줘, 우리는? 그래도 좋지 등급 없을 않을까? 걸요, 보면. 아까 왜냐면 연봉, 뭐 나이. 아니, 왜냐면은 국회의원 배우자 하시는 분들이 자기 삶이 없어요. 옷도 마음대로 못 입고. 사치할 수가 없구나. 사치하면 큰일 나고. 보여주면 안 되니까. 네, 소정욱 변호사님 굉장히 저희가 국회의원들 비판도 많이 하고 하지만 자기 삶이 없어서 사실 결혼하기 등급조차 없다. 결혼해서 정보회사 등급조차 없다 얘기한다. 보시면 어떠십니까? 주변에 국회의원들 삶 많이 보실 텐데 삶을. 지금 이제 뭐 총각 국회의원이 뭐 한두 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혼회사에서 이게 뭐 매길 가치가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도 가족들이 워낙 반대해서 정치 안 하는데 대부분의 그 가족들이 남편이 국회 뭐 정치한다면 반대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거의 개인 삶이 없다시피 하니까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 최청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치인이 예능에 나와서 뭐 의도했든 안 했든 뭐 다양한 영향을 좀 끼칠 텐데 뭐 나오는 이유는 뭐 지지율에도 상관이 있을 것 같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정치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예능하는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 않아요. 뭐 지금 요즘 예능이라는 게 워낙 많으니까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예능이 많은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조사 안 해봤습니다만 예능 공화국 같은데 네. 아니 정치인이라고 예능 나오지 말라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뭐 스포츠 선수도 나오고 가수도 나오고 과거에 배우했던 분들도 나오고 현직 배우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 뭐 의원이나 정치인들이라고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의원은 명예직이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지방 의원들도 이제 처음에 명예직이었다가 지금 이제 보수 다 받잖아요. 보수 받는 건 좋습니다. 보수 받아야죠. 받는데 아까 뭐 중위권 소득이 많으냐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이런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에게는 명예라는 게 있어요. 국민의 대표라는 것. 그건 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국회의원 안 하면 돼요. 근데 이건 뭐 돈도 많이 받고 권력도 너무 많고 명예와 재물과 권력을 다 가지면 그런 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예능에 나오는 거 물어보시는데 또 제가 아까 얘기로 돌아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예능에 나오는 건 제가 볼 때 전혀 문제 없어요. 단지 예능에 나와가지고 과도하게 또 정파적이고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 네. 예능의 이제 그 본질을 흐리는 것 같아서 네. 뭐 그런 건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준석 의원 뭐 전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 정도는 아주 보기 편하잖아요. 지금 저런 얘기들은. 네. 제가 아까 깜짝 놀랐어요. 아까 어떤 저기 나온 분이 뭐라 물어보니까 정치하러 왔냐 물어보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건 좋은데 네. 의원들은 명예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존심, 명예, 그리고 자기가 맡은 국민의 대표란 준엄한 거. 근데 그런 게 너무 상실되는 것 같아서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배 얘기도 나오고 의원 수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사실 의원 수가 많은 건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의원 수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러는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얘기 뭐 관련된 얘기도 한번 해보면 이준석 의원이 저희 MBN에 어제 출연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이 갔는데 뭐라고 대답했는지 듣고 오시죠.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범보수 진영 내 차기 대선 주자로서 이 의원과는 경쟁 관계인가요? 저의 대체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는 사실 이미지 정치를 해온 게 사실이거든요. 더 이상 이제 뭐 던킨 도너츠 들고 무슨 닭 들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갖고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이준석이 기분 나빠도 선거 이기니까 이게 맛집인데 이거는 기분에도 안 들고 맛도 없는 집이다. 네. 우리가 욕쟁이 할머니 맛집에 가는 이유는 맛집이기 때문에 가는 거지 욕쟁이 집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욕만 먹으면서 왜 그 집을 갑니까? 그게 그대로 지금 아마 한동훈 위원장을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일 것이다. 네, 뭐 비유하면서 다양한 표현들이 나왔는데 소정호 변호사님 일단은 뭐 윤 대통령에게 뭐 기분 나쁜 욕쟁이 할머니 같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뭐 한동훈 당대표 얘기 시작해갖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먼저 근데 그 한동훈 대표는 근데 그 이미지 정치를 하고 네. 그러면 이게 이준석 대표는 뭐 실질적인 뭐 생활 정치라 실질적인 정치한 게 뭐 있습니까? 아하. 아무리 봐도 이게 뭐 이준석표 정책이나 뭐가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요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네. 전철역에 공짜로 타는 거 있죠. 네. 이거 맞겠다고 하면 공약한 것 같은데 1호 공약이나 네. 그게 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성도 병력 의무 이러잖아요. 네. 결국 이제 남녀나 그다음에 청년과 어르신들 갈라치는 거 이거 말고 이게 이준석 정치가 뭐 있습니까? 본인이 뭘 했다고 이게 한동훈 대표가 이미지고 본인은 뭐 한 것처럼 잘못됐고요. 네. 그다음에 자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 윤 대통령 입장에서 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뭐 맛도 없고 기분도 나쁘다 이러는데 그렇게 나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도 이게 그 하나가 원팀 되자. 우리 이제 외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뭐 저는 충분히 그 오랜 인연이 있어 왔고요. 앞으로도 이게 충분히 협조해서 잘할 수 있는데 자꾸 이게 이간질 시키는 이런 이제 정치로 봅니다. 그렇군요. 최청희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앞으로 하기 나름이죠. 네. 이제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용산에서 요즘 당직자들 그리고 같이 경선 출마자들 같이 이제 식사들을 하고 그랬어요. 예. 단합을 모색하고 그랬는데 지금 여권 내부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잖아요. 지금 이제 이 해병대원 특검 문제도 그렇고 그게 이제 수정 제한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을 어떻게 잘 이제 해 나가느냐. 첫 번에 이제 그 인사 문제부터 이제 이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하냐 문제, 정책의장 문제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금 이준석 의원의 지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의 이거에 대해서 뭐 크게 평론할 일은 좀 아닌 것 같고 뭐 예능에서 한 얘기니까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이제 여권의 난제들을 말이죠.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고 본인이 얘기했던 전당대회 기간 중에 얘기했던 그 부분들을 얼마나 해낼 수 있을까. 그야말로 여권 전체가 그래서 대표 체제가 바뀌면서 쇄신과 변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지 그걸 견인해낼 수 있을지 그게 아마 한동훈 대표에게 주어진 첫 과제일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한동훈 당대표의 어떤 인선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최고위원 관련해서 친윤, 친한 뭐 5대 4냐 4대 5냐 뭐 어떻게 구성할 거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입니다. 이 사무총장의 울산의 재선 서범수 의원을 거의 낙점한 분위기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적절하다 보십니까? 아니면 한쪽으로 좀 기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저는 적절하게 봐요. 왜냐하면 이제 약간 중도적 이미지입니다. 서병수 이번에 그 위원장이나 동생 서범수 의원이나 뭐 제가 보기에 그 중도고요. 원래는 이제 뭐 배현진 의원이나 송석준 의원도 거론됐는데 배현진 의원은 이제 그 이철규 의원하고 최근에 뭐 녹음과 관련해서 좀 이제 극한 대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포용적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는 정책 의장이거든요. 원래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제 이거 다 사표 내고 그다음에 재신임하고 이러면 서로 이게 모양새 아주 새로 좋은데 출발했으니 다 사표를 내고 또 이게 재신임해주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단계가 지나버렸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그 압박으로 자꾸 막 그 정점식 의원한테 페이스북에 한동훈 지지층 있잖아요. 좀 팬덤에서 이게 압박하는 이거는 저는 모양새가 안 좋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이제 그 새 출발했으니까 아마 처음에는 이제 좀 힘을 실어줘야 되거든요. 탕평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실어준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일괄 사표를 내는 게 이때까지 관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위원장이 좀 선택할 수 있도록 다시 신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다른 분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게 저는 바람직하다 봅니다. 일단 뭐 사퇴를 뭐 말씀하신 건 안 했으니 현재는 한동훈 위원장이 한동훈 대표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점식 정책위원장을 뭐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갈등의 소재가 되는 게 원내대표하고 또 상의를 하고요. 의총의 추인을 받아야 돼요. 그 와중에 또 친윤과 이게 대립 이런 장면이 지금 전당대회 끝난 며칠 됐다고 대립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좀 이제 현명하게 그 물밑에서 조율해서라도 좀 이게 제 생각에는 정점식 의원은 이제 그 사표를 내주는 게 원래 관행에는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내릴지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고요. 자, 민주당 당대표 선거 얘기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누적 득표가 91% 거의 가깝게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 후보죠. 김두관 후보의 입도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소수 강경 개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 앉아 계신 김두관 후보께서 어제 부산에서 분열적 발언했습니다. 민주당이 개딸에게 점령됐다. 그 말씀 처리하시고 사과하셔야 합니다. 저보고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반대 목소리도 수용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신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 뭐가 다릅니까? 네,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치고받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두관 후보,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 굉장히 치고받는 모습. 민주당 이제 대표 선거는 어차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될 확률이 99.9%고 최고위원에서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가 김민석 의원이 조금 치고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아마 이재명 대표가 힘을 실어줘서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뭐 어떤 영상에도 같이 등장을 했었죠. 같이 뭐 차도 같이 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아주 압도적이에요. 압도란 말도 부족합니다. 일극 체제란 말이 딱 맞는 말이라고 좀 보는 거고 김두관 후보가 저런 말하는 건 상당히 시원하게는 보여요. 도대체가 이재명 대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지금 후보죠. 지금 후보입니다만 이재명 후보에게
다른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 자체가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의견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이견이 있기 마련인 게 특정 이슈입니다. 근데 지금 아예 이견 자체가 없어요. 다른 견해가 없어요. 근데 개딸이라는 분들, 이른바 개혁의 딸이라는 분들 강성 지지인 건 다 알잖아요. 강성 지지자들이라는 네. 거. 저 정도 얘기 할 수 있어야죠. 뭐 지지율이 지금 낮건 높건 간에 그걸 떠나서 말이죠. 민주당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권의 변화와 쇄신을 주문하듯이 예.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압도적으로 완전히 장악을 했는데 공천구도 행사를 했고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는 변하는 것이고 정치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사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너무 저게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민주당 의원들이 말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만 왜 그분들이라고 생각이 없겠어요. 예.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가 뭘 잘못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예. 지금 그런 이슈가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그 이슈를 가지고 여기서 토론하는 건 아니니까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반 논조로 볼 때 이재명 대표가 너무 압도적입니다. 그 자체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이재명 대표가 뭐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김두관 후보하고 지지율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 여기는 뭐 얘기는 안 나왔죠. 조국 신당 같은 경우는 조국 대표 99.9%예요. 네. 우리 정치가 뭔가 지금 이상한 겁니다. 뭔가 이게 지금 이게 나사가 잘못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김두관 후보의 저런 말, 저거는 뭐 정몽주 후보도 저렇게 반론할 수 있는 거죠. 반론할 수 있는데 김두관 후보의 말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 제가 아는 민주당은 과거 옛날부터 제가 88년도부터 정치를 보아왔습니다만 이런 민주당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두관 후보의 저 말씀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는 또 총구는 밖으로 향하자며 좀 이렇게 좀 갈등을 좀 두둔하고 또 막는 모습인데 어떻게 또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후보가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건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팀원, 위메프, 팀F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다. 자, 피해자들이 어제 집단 행동까지 나섰는데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끼리 일단 답답함을 풀어보고자 나왔고요. 네, 보셨는데 장가 기자 어제 피해자들 어떤 행동 한 겁니까? 네, 큐템 본사 앞에 우산을 쓴 이 팀F 사태 피해자들이 몰린 건데요. 예. 우산에는 이 도둑 좀 잡아달라, 또 숨지 말고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이 환불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지금 이 회사들 위메프 그리고 티몬 같은 경우에 소비자 환불을 거의 한 4천 건 정도 완료했다라고 했거든요. 피해는 그런데 이 소비자뿐만 아니라 판매사들도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팔아서 배송은 해줬는데 대금을 위메프나 티몬에서 받지 못한 판매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이 판매자의 미정산 금액이 약 2,100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자, 이 판매사들은 사실 이 대형 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이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이 때문에 이 조금 전에 정부가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포함해서 5,6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건 정부가 이 판매사들에게 우리가 못 받은 돈 우리가 줄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네. 뭐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 중소기업이 정산이 지연된 금액을 저금리로 빌려 쓰도록 정부가 도와준다는 거죠. 저리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네. 또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을 해주거나 그리고 세금 납부 기간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직접적인 해결책은 안 되니까요. 빨리 큐텐 측에서 판매 대금을 내놔야 하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정부의 대처가 좀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장가 기자, 어쨌든 이 큐텐의 대표가 빨리 나서서 해결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구영배라는 대표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진 큐텐 지분 전체 매각하거나 뭐 담보 활용해서 사태 수습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사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입을 열었는데요. 네. 이 구영배 대표가 이 보도 자료를 내고요.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 파트너사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네. 자신의 개인 재산까지 활용을 해서 티몬과 위메프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발만 동동 구르면서 뭐 수만 원에서 뭐 수천만 원까지 피해봐서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러고 있었던 찰나에 구영배 대표가 지금 나선 건데 지금까지는 나서지도 않고 어디가 있는 거야라고 다들 피해자들이 많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까지 뭐 했던 겁니까? 그래서 우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위메프 그리고 티몬의 모 회사가 이제 큐텐이라는 네. 곳이고 이 구영배 씨가 이 큐텐의 대표거든요. 자, 구영배 씨는 애초에 이 티몬, 위메프 등 전자상거래 기업들을 인수를 해서 규모를 늘린 다음에 이 큐익스프레스라는 자체 물류 회사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자, 과거에 지마켓을 나스닥에 상장을 시켜서 이베이에 5,500억에 팔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자금을 얻으려고 한 건데 이 구영배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성공을 위해서 무리하게 인수합병을 하고 자금 돌려받기를 하다가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최근에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위메프 대표와 티몬 본부장이 이 본사에서 이 고객들의 항의를 직접 듣고 처리하는 동안 구영배 대표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또 티몬 측에서도 구영배 대표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말을 해서 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키웠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을 했고 또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구 대표를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구 대표가 오늘 입장을 발표하게 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진작에 좀 나서서 피해자들 좀 다독여주고 해결책을 빨리 마련했어야 될 것 같은데 임지혜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구영배 대표 이 출국금지라도 좀 제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뭐 법적 제재랄지 처벌 가능성은 있나요? 그렇죠. 사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지금 티몬과 위메프가 왜 이렇게까지 자금난을 겪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결국 모기업인 큐텐을 빼놓고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큐텐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나스닥 시장에 자회사인 큐텐 익스프레스를 좀 무리하게 상장을 시도하면서 문어발식으로 합병을 하고 자금을 끌어쓰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에 말 그대로 경색이 왔다. 지금 이런 해석들이 지배적인데요. 네. 이 과중에 그렇다면 정말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이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말 그대로 증발된 버린 상황이었어요. 오늘에서야 이제 입장문 형식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 표명은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계획은 또 아직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지금 당장 정상받지 못한 판매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소비자들의 피해도 극심해진 상황에서 그렇다면 구영배 대표 지금 한국에 있다면 출국금지 등의 조치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혐의점 보자면은 위메프나 이런 자금을 함부로 다른 곳에 썼다면은 뭐 배임이나 횡령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수사라던가 이런 부분이 진행된 점이 없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사나 어떤 대응이 진행될지를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상황이 이 지경까지 돼서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까지 나서서 이 구영배 대표가 잘못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장 내일 국회 정무위가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변호사님, 이 구 대표도 여기 출석하게 된다면 국회의원들이 많이 따져 물을 것 같은데 출석을 하게 될까요? 어떨까요? 일단 현안 질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일단 사안 파악이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사태의 어떤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티몬 대표, 위메프 대표 그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구 대표에 대해서도 일단 네. 출석은 요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지금 뭐 증인 출석을 부를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임의 출석, 그러니까 임의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실을 다해서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서 현안 질의에 출석을 해서 최대한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 상태를 알리고 피해 구제 대책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정말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뭐 강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출석 여부는 굉장히 불투명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사과하고 다 물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피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점일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볼 텐데요. 주말에 벌어졌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사건이었죠. 장가희 기자, 서울 성수동의 한 공연장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압사 사고 우려가 날 뻔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었던 거죠? 이게 지난 주말에 서울 성수동에서 음악 페스티벌이 있었는데요. 이게 토요일 밤 9시에 시작해서 일요일 새벽 4시에 공연이 끝나는 예정이었는데 장소가 실외가 아니라 실내였습니다. 자, 특히나 이날 하이라이트는 한국 출신의 세계적인 DJ 패기9라는 이 DJ가 새벽 1시에 공연장 3층에서 공연하는 이 공연이 있었는데, 자, 새벽 1시에 공연을 하니까 자정부터 사람들이 3층 공연장으로 가보자라고 하면서 3층에 사람이 점점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3층 수용 인원이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1,000명을 넘어가는 인파가 한꺼번에 3층으로 우르르 몰리니까요. 공연 관계자가 3층 출입문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계속 몰리면서 우리 왜 안 들여보내주냐, 들여보내달라라면서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자, 소방 측에서는 현장 관람 인원을 한 4,5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미 공연장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발 디딜 틈이 없는 이 실내 밀폐 공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뒤에서 밀고 들어오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공연장에 사람이 몰려서 너무 위험하다라면서 119, 112에 계속 신고가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공연장은 냉방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를 못해서 5명가량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이 결국에는 이 행사가 좀 중단돼야 한다, 행사를 좀 중단하자라고 하면서 취소가 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 관객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때랑 뭔가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아우성 치기 시작하고 밀리고 서로 이제 소리 지르고 막 싸움 나고 그러다가 이제 막 실신한 사람들도 나오고. 네, 저희 영상 봤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실내에 몰리면서 수증기가 발생해서 그런지 굉장히 뿌옇게 된 모습도 봤는데, 변호사님,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된 일인지 주최 측이 좀 잘못 준비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안전 관리가 좀 부실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했죠. 이 밀폐된 공간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려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정말 위험한 것이, 이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콘서트 관람이나 대규모 공연장은 아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출입구가 다수에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파가 한꺼번에 출입구 쪽으로 몰리게 된다면은 정말 위험한 압사 사고의 위험이 있고요. 여기서 한두 명이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정말 아찔한 사고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지금 지자체 규모에서 기획한 행사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행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전에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관리할 그런 책임의 주체가 모호했다는 부분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대규모 행사를 이제 운영을 할 때 어떤 운영에 대한 안전 매뉴얼이 사전에 배포가 되고, 아무리 민간 사업자에서 이런 걸 진행한다고 해도 매뉴얼대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 있었다면 좀 더 빠르게 인원을 통제한다거나 너무 많은 인원이 몰렸을 때 이걸 분산시킬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장가희 기자, 이 패기9라고 하는 DJ 저는 처음 알았는데 좀 전 영상에 나갔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패기9라고 하는 DJ 놀랐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분도. 그렇습니다. 이 공연이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 패기9라는 이 DJ가 정말 세계적인 DJ이고 젊은 층에서는 정말 각광받는 유명한 DJ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장이 1층, 3층이 있었는데 이 1층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3층으로 몰려간 거예요. 이 패기9를 보려고. 지금 이분이죠, 패기9라는 분. 네, 그렇습니다. 저 DJ인데요. 자, 그래서 패기9는 이 자신이 음악을 틀기도 전에 공연 주최 측의 운영 그리고 안전 문제로 공연이 취소돼서 정말 아쉽다라는 입장을 SNS에 나타냈고요. 또 하지만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면서 이른 시일 내에 다음 공연을 협의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관객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임지혜 변호사님, 지금 여름철 휴가라서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공연들.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명실상부 세계적인 페스티벌도 굉장히 많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진행되는 행사도 우천으로 인해서 조명기구 같은 거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점들도 요즘 많이 발생을 했는데 안전이 정말 가장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렇게 실내에서 좁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그런 행사 기획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 매뉴얼 같은 거 국가, 지자체 차원에서 만드는 거 꼭 중요할 것 같고요. 안전 불감증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우리가 한번 아픔을 겪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고삐를 조일 필요성 있어 보입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 구단이 고교생 축구 스타 양민혁 선수를 영입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재 강원FC 소속의 양민혁 선수는 축구 팬들 사이에서 18세 공격수라는 별칭과 함께 축구계 유망주라는 평이 자자한데요. 어제 토트넘은 SNS를 통해 양 선수를 공식 영입한다고 공개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합류할 예정으로 양 선수의 계약 조건은 비밀 유지 조항이라 밝히지 않았지만요. 외신에 따르면 양민혁 선수의 이적료는 약 400만 유로로 한화로 약 60억 원대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해외 무대로 진출한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이적료로 추정됩니다. 양 선수는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 같다며 겸손한 소감을 남기기도 했고요. 손흥민 선수가 조언도 해줘 매우 영광이었다고 설레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축구 루키 양민혁 선수와 살아있는 전설 손흥민 선수가 한 팀이라니 앞으로 우리나라 축구도 더욱 기대됩니다. 미국 대선 후보인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 모두 미국을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 강대국으로 만들겠다고 시사해 화제입니다.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미국이 가상화폐 수도가 되겠다 하겠다며 우호적인 언급을 해 미국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들썩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카멀라 해리스 후보 역시 가상화폐 이슈를 핵심 공약으로 내놓고 가상화폐 업체들과 대화를 추진 중이라 전해지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가상화폐 시장을 향해 긍정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 미국 주요 언론들은 당분간 미국 가상자산 업계가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미국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고 하네요.